코로나를 피할 수 없으니까 네.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에 나갈 일이 없어서 내부가 좀 넓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꼭 나쁜 것만으로 생각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기회에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책도 좀 읽고 나름대로 고요하지만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하루는 오래전에 한번 발행된 적이 있었던 책인데, 이번에 여기서 책을 내면서 제가 많이 고쳤지요. 그래서 거의 신간처럼 느끼셔도 좋을 거예요. 작가의 그 장편 소설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은데, 어쩌면 하루에 실려 있는 아포리즘적 그 짧은 단문들, 이것이 작가의 세계관을 아는데 훨씬 유리하죠. 적게 읽고도 작가의 세계관 전체를 관통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힐링은 제가 몇 년 동안 트위터에 썼던 짧은 단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나의 불만, 분노,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짧은 에마디 소리 같은 것들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 역시 작가를 이해하고 작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소설을 통해서보다 훨씬 여과가 없는 작가의 생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말년에 이제 논산으로 내려온 지 벌써 7년쯤 됐어요. 집필실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 힐링이라는 책도 거기서 냈고, 장편 소금, 당신, 소소한 풍경, 이런 소설을 논산에 가서 썼죠. 사실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건 매우 고단한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 죽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말년에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품에 기대어 글 쓰고 생각하고 거닐고 할 수 있다는 큰 행복이지요. 그래서 와초제는 저한테는 그 회귀의 그런 느낌만이 아니라 노년의 문학을 새로 출발시키는 그런 새로운 출발지와 같은 고향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저는 걷는 그 순례자의 마음이니까 안나푸르나뿐만 아니라 히말라야를 90년대는 거의 매년 갔고, 작년에만 해도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제가 완주해서 걸었죠. 사람들은 왜 매년 히말라야를 가느냐,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히말라야는 나한테 교회야, 재단이야. 거기는 그 만년 빙하들이 쌓인 히말라야 연봉들을 늘 둘러싸여서 걷잖아요. 그것은 어떤 불멸의 가치로 보이죠. 초월적인 세계로 보여요. 그래서 그야말로 신이 어딘가 가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신의 축복을 느끼면서 실감나게 걸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례하는 마음, 신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마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람의 얼굴로 사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저한테 히말라야였던 것 같아요. 이 문학을 글쓰기는 라이브가 없거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뜨겁게 써도 내가 쓰고 있는 동안 독자는 아주 멀리 있어요. 나는 깊은 밤, 지구가 멸망하고 나 혼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깊은 밤 혼자 내 서재에서 글을 쓰지요. 나중엔 독자들이 책을 사보고 물론 박수 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나는 그 책으로 멀리 떠나 있을 때 오히려 독자들은 그 책을 보게 돼요. 게릴라 콘서트를 보다가 야, 가수들은 정말 행복하구나.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했는데 안대를 풀면 수많은 독자들이 그 자리에 현장에서 박수를 막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글쎄요, 예술가라면은 없었던 에너지도 막 폭발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작가들은 그런 경험 못 해요. 작가들은 정말 고독한 작업이지요. 거의 그야말로 골방 속에서, 그 알집 속에서 혼자 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게릴라 콘서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건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그래서 노래는 뭐 많은 노래를 좋아하죠. 제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노래하는 그런 마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대표곡을 봄날은 간다라고 생각하더라고. 어디 가서 술 먹으면 봄날은 간다 한번 해봐. 또 그런 거 보니까 젊을 때부터 그 노래를 열심히 했었나 봐요. 봄날은 간다는 일종의 그 뭐랄까 그 존재론적 슬픔 같은 거, 영원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원래 그 봄날은 간다는 노래는 그 어머니에 대한 애환을 작사가가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데, 한국인들은 그 노래를 어떤 존재론적 슬픔, 시간이 흘러가는 것, 소멸해가는 것들에 대한 슬픔의 정서를 얹어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노래를 좋아하고 그 외에도 좋아하는 노래는 많습니다만. 네. 제가 뭐 제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죽으라고 열심히 쓴 건 아니고요. 삶은 외로운 것이니까, 고독하니까 쓰는 것이지. 또 모든 예술가는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자기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만 유지가 된다면 온갖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상처를 주지요. 상처받으면 뭔가 말을 하고 싶거든요. 자기 상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요. 말을 해야만이 치유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매년 소설을 쓴 것은 그런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나를 두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뭐랄까요, 그냥 나는 일종의 그 내 안에 어떤 창조적인 나이 들지 않는 짐승 같은 것이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안 쓰는 것이 글을 쓰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거죠. 글을 안 쓰면 몸은 편한데 정신은 굉장히 우울이 오고요.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러죠. 근데 쓰고 있으면 매우 그 퍼펙트하게 그런 우울들을 넘어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면 안 쓸 때가 훨씬 힘들죠. 그래서 살려고 쓰는 거예요, 생각하면. 네. 나를 청년 작가로 오랫동안, 오히려 청년 때는 청년 작가라고 안 불렸는데 저는 중년을 넘어가면서 이른바 절필하고 그 이후부터 청년 작가라고 불리웠고, 그걸 독자들이 아마 받아들여 주는 거 보면 제 감성이 아직 늙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감성은 안 늙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매우 그 예민한 상처받기 쉬운 감성이 이제 문장에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도 청년 작가가 그 별명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별명을 받아주는 것이겠죠. 내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게 꿈이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현역 작가로 살고 싶다. 어떤 나의 권위에도 기대고 싶지 않고 뜨거운 현역 작가로 그냥 군대로 보면 일병이나 이병으로 총을 들고 맨 전방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작가로서는. 그래서 청년 작가라는 별명이 저는 현역 작가로 살고 내 꿈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그 별명을 오랫동안 받아들였는데 요즘 조금 더 깊어져야겠다. 글쎄요, 지금 뭐 SNS의 시대에 쓰는 SNS의 글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 문화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 일종의 구술 문화에 문자로 쓰지만, 문자를 빌려서 쓰지만 문자 문화라기보다는 구술 문화라고 할 수 있죠. 10년대부터 SNS가 들어오고 또 문자 문화가 영상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문자의 어떤 위기, 문자 문화의 위기를 불러왔죠. 생각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 문자 문화로서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이라는 점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마치 옛날보다
문자문화는 더 찾는 사람이 적어지고 거의 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원래 제 본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소수일 수밖에 없는 외로운 문자문화의 작업을 통해서만이 진실로 우리 시대의 그 근본이라든가 정체성에 대해 더 뜨겁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본질적인 역할을 통해서 볼 때는 문학이 여전히 망하지 않고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더 뜨겁게 내가 가는 길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소설이 많은 독자들에게 반응을 얻는 것은 사실은 뭐 제가 적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도 그게 궁금해요. 독자들은 왜 내 소설을 찾았을까? 저도 궁금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묻고 싶죠. 그 영화된 것이 한 12~13편쯤 되는 것 같고요. 안방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된 게 한 또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5편 이상 영상이 돼서 영상하고 가까운 작가지요. 이 양반 소설은 그냥 씬만 나눠 놔도 그대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런 말까지 어떤 감독한테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뭐 영화는 소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법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박품신이 소설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독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난 고등학교 때 사실은 또 영화 감독이 꿈이었어요. 제가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서 대학을 제대로 잘 갔더라면 영화 감독이 돼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시골에서 대학을 다니고 영화를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고등학교 때는 늘 영화 보다가 시나리오 한 편씩 쓰다가 소설가가 된 케이스죠. 난 젊을 때 가난하고 세상과 내가 어떻게 소통할 줄을 몰랐어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이 온통 다 미친 것 같고, 내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세상만이 정상인 것 같아서 그 세상과 나 사이에 어떻게 사다리를 놔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문학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세상과 나 사이에 그런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이 문학을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젊은 날은 늘 어두웠어요. 원래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어둡기 마련이에요. 세계와 자기 사이에 거리가 멀고 또 자기 이상과 자기 현실 사이도 대부분 다 거리가 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가 사실 우울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경쟁이 심하고 그러면 청년은 더 많이 우울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늙어보니까 젊은이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백열전구거든.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내가 젊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내가 그렇게 빛나는 줄 몰랐어요. 이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이 광채, 젊은이 자신이 봄이고 빛나고 있는 백열전구와 같은 이 광채는 그냥 피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 청춘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거든. 내가 이 젊은 날로 돌아가면 그것이 가장 후회돼요. 난 내 안에 빛을 못 봤구나. 나 스스로를 평가절하한 거지. 그래서 나는 젊은이한테는 말하고 싶죠. 당신이 빛나고 있어 이미. 당신이 내부에 있는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 그 빛을 소중히 하자.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새가 없어요. 인생이라는 거. 나는 뭔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할 겨를이 없다. 당신 안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픔을 이기니까 청춘이지. 이겨갈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젊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소중히 알고 자기를 좀 과대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높이 평가하고 거기에 노력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헌신해야지. 그렇게 된다면 뭐 한꺼번에 덩어리째 인생으로부터 축복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요즘 젊은이 살기 힘들지요. 솔직히 살기 힘든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젊은이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지금 젊은이들처럼 갈팡질팡하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문학이라는 길을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길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면 자기 길만 확고하다면 지금 내가 조금 외롭고 굶어도 잘 견딜 수 있어요. 자기 길이 확고하게 확립된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런 거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 뭐 진지하게 말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냥 껄렁하게 얘기하는 게 난데, 그래도 이거 확고한 건 이거거든. 그래서 갈팡질팡하면 더 힘들어.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는 젊은이만 된다면 두려움이 없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나도 생각한다고 하고 행동하지만 대개는 그 생각들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생각이에요. 진정한 자기 생각을 갖고 알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이 좀 연습을 해야 돼. 뭐 어떤 연습이 있어야 되냐? 책을 읽는 거 방법이 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과 달라요. 책은 문장으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를테면 나는 산모퉁이를 돌아갔다고 한다고 하는 걸 문장으로 써놓으면 이 근처만 해도 산모퉁이가 수없이 많거든. 그 어떤 산모퉁이가 독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냐 하는 것은 독자가 자기가 경험에 들어있는 수많은 산모퉁이 중에서 어떤 산모퉁이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작가의 문장과 플러스 독자의 인생이 플러스 돼서 그 알파의 상상력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거예요. 독자의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장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가 SNS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책을 문자 문화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깊이 생각하는 법을 익히게 되고, 깊이 생각하는 법만 익힌다면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나와서 책 읽으라고 하면 독자들이 되게 뻔한 소리 또 안 해 그럴 수 있거든. 그렇지만 나는 이게 옳은 소리이기 때문에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자 문화를 가까이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가져야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살 수 있는 거지. 나는 요즘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러 다니고 있고 집에서도 많이 그래요.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10년쯤 지나서 그림 전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열심히 써야 할 소설의 소재를 몇 개 마음속에 갖고 그것을 취재도 하고 그걸 짜서 머릿속에서 맞추고 있는 중이죠. 뭔가 예술로 산다는 것은,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감정과 상승하는 감정을 같이 느끼는 그런 이분법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죽고 싶고 한편에서는 하늘을 치고 날고 있거든요. 권태가 없지. 이거는 요즘엔 좀 돈 좀 있고 그러면 권태롭거든. 돈은 있는데 지 삶을 못 찾으면 권태롭지. 가난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권태, 지속적인 권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술가의 삶이라고 하는 건 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죠. 박훈 씨는 요즘 전에 살던 것에 비해서 매우 조용하지만 나의 조용한 상태가 나쁘지 않고 조용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타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은 습관이나 고정관념에 자기 삶을 다 맡겨놓고 있으면 20대도 청춘이 아니고, 자기 삶을 좀 위험하지만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꿈에 맡겨놓고 있으면
70살이라도 여전히 그건 청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습관에 자기 삶을 맡겨놓으면 20살도 늙은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 차 있으면 뭐 70살이든 80살이든 청년이지. 아이고 고생하셨어요.